오늘 1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이 21번째 강의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두 번 쉬었기 때문에 오늘이 19강이 되겠는데, 제목은 중도고 불확정성 원리와 상보성 원리라는 제목인데, 내용적으로 불확정성 원리와 상보성 원리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불확정성 원리를 보다 좀 일반화시켰고, 요거는 보통 우리가 위치하고 속도에 관련된 거 적용되는 건데, 이걸 좀 일반화시키고 또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 상보성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불확정성 원리와 상보성 원리는 바로 양자역학하고 그 고전역학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전역학에 나오는 모든 수식들은 그대로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시키면 양자역학이 됩니다. 그 양자역학에 나오는 모든 수식들은 또 거기서 불확정성 원리를 무시해버리면 고전역학이 되니까 고전역학하고 양자역학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양자역학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건데, 이것을 이제 물리학자들이 보통 물리학적인 원리를 인생에 결부시키질 않는데, 그렇게 결부시키는 물리학자도 있는데, 바로 이 상보성 원리를 발표한 그 보아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상보성 원리는 동양의 음양서를 물리학적 원리로 만든 거다, 이렇게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면 벌써 왜 중도라는 말이 붙었는지 짐작이 가죠. 이 세상은 음이나 양 어느 한쪽만 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의 조화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기술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비적 고찰, 먼저 불확정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기를, 여기 어떤 입자가 있다면 입자를 빛이 때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당구공을 쳐서 다른 당구공을 튕겨나가게 하고 자기도 튕겨나가는 것처럼, 빛이 입자를 때리면 이 입자가 튕겨나갑니다. 튕겨나가고 빛 자기도 튕겨나가요. 그 말은 빛도 입자라는 뜻이죠. 그걸 꼭 바로 또 다르게 말한다면, 내가 여기에 있는 어떤 입자를 현미경으로 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려면 빛이 나와서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이 나와서 때려서 부딪히면은 그때 부딪혀서 튀어나온 빛을 내가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파란 거는 여기처럼 튕겨나가죠. 위치를 이동시킬 겁니다. 따라서 정확한 위치를 측정한다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속도를 측정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이놈이 원래 정지해 있던 건데, 정지해 있는 놈을 내가 바로 요 위치에서 보겠다고 때렸더니 움직였으니까 속도가 생겼고 위치도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사물을 본다든지 하면 여기에 아무도 고전역학적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보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어떤 물리시계가 있다면, 이거는 고전역학적으로는 내가 관찰하든 이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A라는 결과를 봤다면 딴 사람이 봐도 A라는 결과를 보고,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관찰하는 순간 요놈은 본래 있던 거하고 다른 딴 거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위치가 이동된다든지 했기 때문에. 따라서 관찰과 더불어 개의 상태가 변한다면 거기에는 어느 정도 인식의 한계가 따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모든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 실험에서 보듯이 입자 위치를 측정할 때 그 속도가 변한다면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지금 그림이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여기 저기 밖에 있는 백운산을 본다고 해서 백운산의 모양이 바뀌거나 위치가 변하지 않죠. 그런데 거시세계에서는 왜 미시세계와는 달리 측정이나 관찰의 그 대상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이 눈에 띄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건 이런 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아무리 관찰한다 하더라도 아니 왜 미시세계에서는 관찰하면은 이 상태가 변하고 거시세계는 그러지 않은가? 그거는 자, 목욕탕 물의 온도를 재기 위해서는 온도계를 물에 넣어야 되죠. 차가운 온도계를 목욕탕 물에 넣더라도 목욕탕 물의 온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죠. 그러면 목욕탕 물의 온도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찻잔에 담긴 뜨거운 찬물의 온도를 재기 위해 차가운 온도계를 찻잔에 넣으면 찻잔이 조그마니까 찻잔의 열이 온도계를 바뀌어버리니까 찻잔의 상태가 변하게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미시세계에서는 관찰에 의해 관찰 대상의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근데 거시세계에서는 그 변화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조금 변했는데 그거는 뭐 거시세계의 큰 양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보면은 이 양자역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이 불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과도 너무 비슷합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의 움직임은 미시세계 물질계 행동에 비춰질 것처럼 행동하여 아주 작은 자극에서도 인간의 마음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강의에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강의 했나요? 까먹었는데 차드 맹탄 강의 차드 맹탄이 호흡을 했군요. 강의를 호흡을 하려더니 호흡을 못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호흡을 하겠다는 의식을 집중하는 그 순간 호흡 상태가 바뀌어져 가지고 호흡을 못하는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건데 바로 예를 들면 자신이 호흡을 관찰하면 호흡 상태가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좌선을 할 때 몇 년간씩이나 호흡하는데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거야 뭐 아무 생각 없이도 자연스럽게 쉬는데 내가 호흡을 해서 이제 명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고르게 쉬면서 들어가고 나가는 걸 세봐야지 하고 딱 마음 먹는 순간 숨쉬기가 그냥 답답해집니다.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하여튼 조금이라도 변하죠. 여기 그 다음에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동이 쌓여 이거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지금 거의 100번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쌍유타 니까야 부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비슷한 말씀을 한 100번쯤 합니다. 항상 바르게 살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해야 네가 좌선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사소한 말과 행동이 쌓여 뇌를 내부에서 변화시키는 것이다. 빗방울 하나는 그다지 큰 힘을 갖지 않냐 그랜드 캐니언을 조각할 수가 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이건 뭐 모든 성인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특히 강조하신 분이 부처님과 노자죠. 어느 정도 마음이 잘 바뀌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을 잘 알아보고 매달리는 것보다 차라리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을 잘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육신은 1, 2년 또는 10년 때는 20년 때로는 100년까지도 존속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라 부르거나 의지라고 부르거나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다른 순간에 사라지며 밤낮으로 바뀌고 변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냥 뭐 바람에 날리는 갈대라는 말을 비하면 그거 이상으로 변합니다. 마치 원숭이가 숲에서 놀 때 나무들을 오가면서 이 나무까지를 놓자마자 바로 다른 나무까지 잡는 것 같이 그 마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다른 순간에 사라지고 밤낮으로 바뀌느니라. 약간의 뭔가 영향만 주더라도 이렇게 바뀌는데 너무 양자역학의 미시세계의 물질 상태라 너무 비슷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중 슬립과 불확정성 원리. 우리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벽에다가 가늘고 긴 구멍을 2개 뚫어놓고 여기다 보냈을 때 둘 다 열어두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간섭 무늬를 만든다 그랬는데 이 중에 하나를 닫아두면은 요 파란 걸 닫아두면은 한쪽에서 나오는 입자가 이런 모양으로 쌓이고 요걸 닫아두면은 파란 건 이렇게 쌓인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의 수리 중 어느 하나를 닫거나 서리 앞에 광원을 두거나 상관없이 전자가 오는 쪽으로 관찰하기만 전자가 입조된다. 그러니까 전자가 어느 쪽으로 오는지 관찰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 다 열어놓고 지금 닫은 거지만은 두 개 다 열어놨는데 이번엔 조금 전에 거는 닫은 걸 말했지만 지금 두 개 다 열어놨어요. 열어놨는데 어느 쪽으로 오는지 관찰하지 않아요. 관찰하지 않는단 말은 아까 관찰하면 개의 상태가 변한다고 했잖아요. 관찰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간섭무늬를 만들어요. 근데 이번에 어느 쪽으로 오는지 하여튼 무슨 방법을 써도 방법은 많은데 써서 관찰하면은 자 위로 오느냐 아래로 오느냐 분명히 여기서 오는 입자니까 하나씩 이렇게 오고 뭐 이리로 갔다 이렇게 갔다 두 구멍 중에 하나를 올 텐데 어느 쪽으로 이제 관찰해버리면 간섭무늬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오는 놈을 내가 찾아보면 이런 모양이 되고 아래로 오는 모양은 이렇게 돼가지고 둘 다 일어나더라도 결국 이 두 개를 합치면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입자처럼 행동하죠. 그러니까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 관찰하면 입자. 다시 말해서 관찰이라는 놈이 개의 상태에다가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입자라는 실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을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제가 미리 설명한 건데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이와 같이 측정이 관찰이나 측정이 그 물리계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를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불확정성 원리로 설명하는데 전자의 경로를 직접 관찰하면 관섭무늬는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지난번에 했잖아요. 여기서 구멍 두 개 열어놓고 관찰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빛이든지 전자든지 간에 하나씩 보내면은 그놈이 구멍 둘 중에 하나로 가야지 둘 다 동시에 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오는지 지금 여기 보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가만 보니까 여기 빛을 하나 둬서 여기서 빛을 뒀는데 만약에 위로 올라가는 전자가 위로 통과한다면 요것과 충돌해가지고 여기서 위에서 불빛이 반짝아 빛날 겁니다. 그 다음에 요리로 가는 전자를 관찰하려고 요번에 이렇게 두면은 요 빛하고 요 전자가 반짝하고 충돌해가지고 여기서 반짝 빛이 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알죠? 위에서 빛났으면은 아 위로 왔구나. 아래에서 빛이 났으면 아래로 왔구나 하고 그걸 다 기록할 수 있죠. 기록해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 온 놈을 기록하니까 이렇게 되고 아래로 온 놈을 기록하니까 이렇게 되고 둘 합치면 이렇게 됐어요. 왜 보면은 이렇게 되고 관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까요? 더 신기한 거 이래요. 더 신기한 거는 그러면 이건 이제 빛이 충돌해서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렇게 오던 빛을 요거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올 때 아무런 충돌 없으니까 교란이 안 일어났는데 이렇게 올 때 오는 동안에 빛이 충돌했으니까 측정에 개의 교란이 일어난 거죠. 뭔가 이렇게 교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자 위치를 측정함으로써 여기다 위에 여기다 오는 걸 측정해서 파장의 변화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변화가 생겼으니까 요것이 없을 때는 이렇게 되던 놈이 요것을 해서 통 이렇게 때렸으니까 본래 있던 전자하고 달리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했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가 생겨서 요거 측정 안 할 때 이렇게 보이던 것이 측정할 때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측정하는 행위가 충돌을 시켜서 이렇게 변하는 거다. 이건 불확정성 원리로 설명한 거죠. 불확정성 원리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뭘 보려면은 이렇게 때려서 봐야 되는데 때리면은 개의 상태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개 원래는 파동으로 오던 놈이 내가 어느 쪽으로 오는지 보려고 때렸기 때문에 상태가 변해서 입자가 된 거다. 그래서 이번에 살짝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세게 때렸으니까 파동으로 오던 놈이 입자처럼 보이는 거가 돼서 요 빛을 파장이 긴 거는 때리는 힘이 약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파장이 긴 놈을 때려놓으면 불빛이 여기서 오를 때 불빛이 이만해져 버려요. 그럼 어느 쪽에서 온지 모르죠. 어느 쪽에서 모르면은 다시 이거 나와요. 어느 쪽으로 오는지 알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자의 위치를 측정함으로써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다 해서 이걸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서 왜 관찰하면 입자, 관찰하지 않으면 가만두면 파동인 걸 설명하는 건데, 이건 그럴듯한 설명이긴 하지만은 그 후에 후속 연구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고 개를 교란하지 않고 개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그래도 정보만 얻기만 하면 개는 입자처럼 행동해요. 하여튼 아까는 내가 이거 어느 쪽으로 오는지 보기 위해서 때렸잖아요, 그죠? 때렸으니까 본래 있던 거하고 바뀌었으니까 파동 본래 가만뒀으면 파동이 될 걸 때렸기 때문에 입자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그럴 듯한데 이번엔 때리지 않았어요. 그냥 손 안 대고 어느 쪽으로 오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해봤더니 개를 교란하지 않고 개의 정보를 얻어도 개는 입자처럼 행동해요. 관찰자가 개를 관찰하면 개를 교란시키든 교란시키지 않든 개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개는 입자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존 아치볼트 휠러가 it from bit라는 말을 물었어요. 이 bit란 말은 정보의 단위니까 정보로부터 그것이 생기는가, 다시 우리가 보는 것이 생기는 건가. 적어도 양자역학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양자역학은 측정 전에는 정보밖에 없어요. 입자를 관찰할 확률밖에 없는 추상전 대행에서 관찰함으로써 뭐가 생겼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관찰자가 인간처럼 의식을 가진 관찰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별 문제를 하고, 일단은 관찰자가 관찰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할 점. 정보를 얻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측정 도구도 관찰자일 수 있는가? 아니면 관찰자는 의식을 가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어떤 소립자가 원자를 때려 상호작용을 하면 소립자는 원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일까?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소립자는 개를 관찰한 것일까? 또, 자, 확률파를 관찰하니까 입자가 됐거든요. 관찰자의 관찰 행위에서 관찰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실제를 부정하게 돼요. 코퍼니kus 해석에서는. 그러면 관찰자는 도대체 뭐냐? 요거는 아까 했던 말을 지금 다시 물어본 건데, 아까 썼던 것을 관찰자는 의식을 가진 지성체에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물었어요. 초기에 그 물리학자들은 반드시 의식을 가진 관찰자라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물었어요. 세항지가 관찰해도 파동함수는 붕괴하는가, 파동함 사라지고 입자가 나타나는가. 또 이렇게 해서 물었죠. 내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존재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오늘은 하지 않고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죠. 물리학계의 정통적 해석이라는 게 코페르니쿠스 해석은 측정 도구의 훌륭한 관찰자로 봅니다. 그래서 물리학 교과서에는 측정 도구도 훌륭한 관찰자로 보는데, 그러나 양자역학의 관찰자는 의식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초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한 논쟁,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제 앞으로 강의를 이번 시간에는 안 하고 앞으로 논하겠습니다. 어느 맛인지. 우리 생각하는 건 전부 다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재밌는 말 했어요. 여기 바로 불확정성 원리를 이미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드브로이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에요. 공작이에요. 불란서의 공작인데, 그 전자도,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진다는 걸 컴퓨터 실험 나오자마자 바로, 그러면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도 파동성을 가지지 않겠냐고 제안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재밌는 말 했어요. 인간 정신이 약간 모호하게 틀을 지은 개념들은 실제와 대체로 맞아 들어간다. 그러나 극도로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면 이상형이 되어 그 내실이 사라진다. 재밌는 말이죠.
인간 정신이 약간 잘 대충 말하면은 실제하고 대충 맞는데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아예 그냥 엉뚱하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 보고 그래서 그런 현실이 실제로 나타났던 것이 요즘은 다른데 요즘 컴퓨터는 옛날 컴퓨터 따라서 딥러닝에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기 때문에 다른데 옛날 컴퓨터는 사람이 컴퓨터한테 강아지가 뭔지 뭐 고양이가 뭔지 문이 뭔지 이런 걸 가르쳐줬어요. 그럼 그때 가르쳐줄 때는 강아지를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세히 가르쳐줄 거 아니야. 대충 가르치면 이 컴퓨터가 강아지와 고양이인지 구별 못하니까. 그럼 자세히 가르쳐주면은 그렇게 가르쳐준 컴퓨터는 가르쳐준 강아지 이해하는데 강아지가 옷을 입히면은 자기 옷 입었다는 걸 모르니까 왜 강아지인지 몰라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아이는 어때요? 가르쳐주나 마나 옷을 입었거나 안무 입었거나 그게 강아지인 줄 알고 그 다음에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구별하는데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서 뭘 묘사한다는 거는 근데 실제로 요거는 여러분이 웃었지만은 실제로 우리 인간은 그런 언어 분석을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사물들을 굉장히 왜곡시켜서 엉터리로 우리가 아는 게 많을 겁니다. 아니,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분석하고 생각해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사물들은 사실 실제와 다른 걸로 우리가 이런 거다고 정해놓고 그냥 규정지어. 그게 표상이거든, 바로. 우리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표상이라는 게 바로 진달래는 이러이러한 거라는 게 바로 이게 표상이잖아요. 표상을 통해서 인생하기 때문에 우리 실제 사물을 몰라요. 그 다음에 보아도 똑같은 말 했는데, 요번엔 보아는 조금 다르게 말했어요. 진리성과 명료성은 상보적이다. 이것도 한 두세 번 나온 말인데, 진리성이라는 말은 사실인 거고, 명료성은 그거를 명료하게 말로 표현한 거죠. 이건 진리는 사물이고, 명료성은 인간이 표현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와 언어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상보적이란 말은 이제 정확하게 두 개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말인데, 명료하게 말로서 명료하게 하려면 할수록 진리성에서 멀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를 가까이 진리를 정말 진리성을 확실히 표현하는 방법은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시적인 물리현상에 대해서는 두브로이와 보어가 한 말은 그러니까 대충 말하면은 좀 진리성에 좀 멀기도 하고 덜 명료하지만은 비슷하게 맞긴 한데 어느 한쪽을 자세하게 해버리면 그냥 달라진다는 거죠. 사물의 실상은 언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거시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럴까? 근데 거시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언어와 진리에 대한 불교적 고찰. 먼저 연기법을 볼까요? 연기법은 이것과 저것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말은 이것과 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걸 떼버리고 이거 없애버리면 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기법은 항상 이것과 저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바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주어진 상태에 머무실 수 없거든요. 어떤 상태에 고정되어 있을 수 없고 어떤 상태에 당분간 잠정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무상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의 상태가 주어지더라도 이 상태는 잠정적이란 말은 시간에 따라서 변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60년 동안은 이 유리가 고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유리는 사실은 100만 년 지나가면 흐르거든요. 흘러서 저것도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정적으로 우리가 보는 동안만 변하지 않을 뿐이지 영원히 불변한 인의 존재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물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설명하더라도 이것은 잠정적으로 그럴 뿐이고 언어에 의한 정확한 표현은 불가능하다. 상보성 원리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사실을 물리학적 원리로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제 인식의 한계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와 상보성 원리는 바로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말하는데 이미 우리는 지난번에 이성의 한계는
강력했죠. 뭐냐면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적 사유에 의해 갖고는 반드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명제가 하나가 수학적 공식 속에는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이성의 한계라면, 요번에는 그 논리에 의한 이상이, 요번에는 그게 아니고 실제 사물 어떤 걸 내가 관찰할 때 거기에도 또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의 한계니까, 우리는 이 주어진 세계를 볼 때 이성의 한계가 있고 인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 두 가지 한계로서 사물을 보니까 우리는 사물을 잘 모르는 거죠. 이거는 먼저 그 물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쓴 겁니다. 입자의 위치와 속도는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다. 입자가 여기에 있는데 요놈이 여기에 있는지 알려면 내가 측정, 아까 뭐 빛을 때려서 봐야 되잖아요. 그 빛을 때리는 순간 요건 위치가 바뀌어 버리죠. 그러니까 속도가 생겨 버리는 거죠. 따라서 입자의 위치 속도는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요걸 이제 정량적으로 표시한 것이 이제 양적으로, 그러면 정밀하게 측정을 썼는데 얼마만큼 정밀하지 못하냐는 것을 쓴 것이 이제 볼점 원리일 거고, 상보성 원리는 요건 입자의 위치 속도만 말했지만 기본적인 물리량에는 반드시 상보적인 물리량이 따른다는 말은 뭐냐면은 위치가 아닌 다른 물리량을 놓고 측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동시에 측정을 할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물리량이 있어가지고 그 둘이 짝이 돼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번에는 그 상보성 원리는 그 불확정성 원리보다 더 일반화시켜가지고 이 물리량 위치 대신에 상태를 측정할 수 있어요. 어떤 상태에 있다. 그럼 상태가 있다면 거기에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향도 있어요. 마치 위치가, 속도가 뭐죠?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향이죠. 왜냐면 여기 있는 거 속도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손은 거기서 벗어날 거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어떤 상태라고 규정을 짓는 것만은 충분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향도 함께 알아야 되는데 이 둘을 동시에 알아내는 방법은 없다. 이것이 상보성 원리입니다. 그러면 아까 나왔던 말인데, 원자의 주위를 도는 전자의 위치를 알면은 때리는 순간 이동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알 수 없고, 속도를 측정하면 전자의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측정 행위가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쓴 대로 위치를 좀 애매하게 알고 속도도 좀 애매하게 어떤 불확 정도를 가지고 알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양으로 발표한 겁니다. 먼저 1927년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했는데,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의 차이는 바로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 고전역학을 양자역학의 근사이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양자역학의 기본 공식에서 불확정성 원리를 그냥 무시해버리면 고전역학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현대 물리학의 그 기본 원리가 되고 인간 인식의 한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 못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그 딱딱한 강의만 듣기가 뭐 할 테니까 재미없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하이젠버그가 덴마크의 보아 밑에서 포스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자나 마찬가지죠. 그럴 때 이제 불확정성 원리의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보아는 그때 상보성 원리를 또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보아가 딱 보니까 얘가 하는 하이젠버그가 말하는 그 불확정성 원리가 자기가 발표하는 상보성 원리에 부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맞다, 그 해보라 했는데, 그 재밌는 거는 화인만 같은 사람은 수학의 귀신이에요. 근데 이 하이젠버그는 수학을 영 못했대요. 그래서 아까 요 그림, 하이젠버그가 그 누구냐면은 그 하이젠버그가 말한 것이 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려면은 이렇게 때리니까 전자의 위치가 이렇게 움직일 거고 속도도 이렇게 바뀌지 않냐. 그래서 요거를 하려는데 요것을 계산을 못했대요.
못해서 보아가 해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못해도 이렇게 보통 우리가 물리는 수학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학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훌륭한 물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도모나가라고 해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도모나가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독일에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돌아서 하는 말이 하이젠버그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수식을 탁 쓰면은 고만한대요. 난 못 알아듣겠는데 좀 말로 설명해 달라고. 그만큼 이해력이 깊은 거예요. 근데 도모나가 또 수식 아니면 말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와서 하는 말이 자기 실력하고 하이젠버그는 비교를 하지 말아라. 나는 수식 아니고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이젠버그는 모든 걸 깊이 있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다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요. 이거 굉장히 여기 마침 물리학과 학생이 있으니까 나왔지만 보통 입자의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아마 여기 물리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운동량 대신에 그냥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자의 그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을 또 달리 입자의 위치와 속도와 위치를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같은 말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델타란 말은 불확정 도로 x가 물리학적으로 말할 때 위치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면 그것의 불확정도를 델타라 붙여요. 그러니까 P가 운동량이라면 요건 P를 썼다는 말은 운동량을 정확하는데 이것은 델타가 붙어서 운동량의 불확정도니까 뭔가 좀 오차 같은 건 거죠. 근데 요 불확정도 두 개를 곱하면은 H보다 프랑크 상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적어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것을 그러니까 정밀하다는 건 뭐죠? 위치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말은 불확정도가 0이란 말이죠. 위치를 정확히 한다면 그러니까 불확정도가 0이 돼버리면 불확정도가 없다. 정확하다는 말은 불확정도가 0이란 말이죠. 델타에서 0이죠. 델타에서 0인데 0 곱하기 뭘 한 것이 어떤 값보다 크다면 그러면 속도의 불확정도가 무한대가 돼야 되죠. 그 말은 위치를 불확정도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죠. 다시 말해서 위치든 운동량이든 간에 그 불확정도 0으로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무한대가 되니까. 따라서 이것은 좀 애매한 위치, 좀 정확하지 않고 조금 불확정도를 가져야 되고 속도도 불확정도를 가져야 되니까 바로 그게 바로 인식의 한계죠. 불확정도 없이 인식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아는 방법 없다는 말이 바로 인식의 한계죠. 근데 요거는 재밌는 것이 꼭 위치와 속도만으로 되지 않고 에너지와 시간으로 될 수 있어요. 에너지 불확정도와 시간이 불확정도라는 말인데 이러한 에너지가 존속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에너지가 관찰하는 그 시간, 관찰하는 시간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고전역학에서는 동시 측정이 가능해요. 상대로 해서 동시 측정의 어떤 위치와 속도, 그다음에 에너지와 시간은 동시 측정이 가능한데 양자역학에서는 동시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불확정도성 원리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진공에서도 뭔가 있다는 말을 하게 될 텐데 바로 그걸 여기서부터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물리의 상태는 불확정성 원리의 제한을 받으면서 가능한 완전하게 묘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 제한을 받는다는 말은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인간의 인식 능력에 어떤 근원적인 한계가 있음을 뜻하며 관찰자의 관찰행위는 언제나 관찰자의 영향을 미치니까 관찰과 무관한 물리계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본 거는 결국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긴 것이지 내가 안 봤더라면 그런 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상보성 원리. 왜 그런 것이 생겼냐? 인간은 일상적 경험 세계, 즉 거시적 세계를 바라보고 이 거시적 세계를 기술한 개념과 용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거시적이죠. 즉 질량, 에너지, 위치, 운동량 다 이게 거시적 세계를 기술하는 데 적합한 용어예요. 파동의 입자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들 거시적 세계를 기술하는 데 적합한 용어와 개념을 떠나서 인간은
사물을 기술하거나 묘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거시적 세계를 기술한 용어와 개념으로 미시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기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맞지 않는 언어를 갖다 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미시세계의 일들은 그런 이상하게 그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 상보성 원리라는 것은 불확정성 원리를 일반화시킨 겁니다. 철학적 의미는.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한 건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왜 상보란 말이 붙어지면 서로 도운다는 뜻이거든요. 우주는 음양의 조화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음양의 대립이 아니고 조화라는 뜻에서 혹은 중도의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는 상보성 원리를 음양설 나타내는 원리라고 말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상보성 원리는 중도 이치를 물리학적 원리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적 표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연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물리학은 몇 가지 기본적인 물리량을 필요합니다. 예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현상을 기술하려면은 위치를 알든지 뭐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어떤 몇 가지 기본적인 물리량을 필요로 하는데 이 기본적인 물리량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상보적인 물리량이 대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입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한조인 물리량을 Q1부터 QN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N개의 위치. 입자가 뭐 여러 개 있거나 하다면은 그 좌표가 이렇게 필요하죠. 그럼 거기에 이들의 위치를 나타낸다면 P1부터 QN이 개수가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Q1에 대항해서 P1, Q2에 대항해서 P2, Q에 대항해서 Pn은 여기에 대항하는 속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물리량이 반드시 짝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 위치와 운동량이라 말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 보아는 서로 짝이 되는 두 조의 물리량을 Q1부터 N까지, P1부터 N까지를 서로 상보적인 물리량을 말했어요. 만일 요 Q1부터 QN까지가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면 P1부터 PN까지는 운동량을 나타내는 거고, 만일 요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물리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면 요 P1부터 PN까지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작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일 요것이 어떤 입자의 상태 중에서 그 물리량이 0이라고 나타내는 무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내는 거라면 P1부터 QN까지 무에서 벗어난 작용을 나타내요.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바로 진공묘유치입니다. 우리가 상태를 보고 여기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인식하는 그 순간 그거 짝이 되는 무에서 벗어나려는 작용이 생겨서 뭐가 생겨나죠. 이게 상보성 원리거든요. 그래서 자연현상은 기본적인 물리량과 상보적인 물리량의 조화를 통해 바르게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상보적인 물리량은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들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 그 불확정성 원리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물리량 하나를 내가 알고 싶은다면은 그와 거기에 따라다니는 어떤 또 하나의 상보적인 물리량이 있어서 이 둘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여기에 나온 말들은 어려운 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상보적인 물리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상보적인 물리량 중에서 어느 것을 관측하느냐는 것은 관측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리량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5개는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물리량이고 나머지 5개는 상보적인 물리량인데 이 둘을 동시에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볼 수는 없고 이 두 개도 동시에 볼 수는 없고 이 두 개도 동시에 볼 수 없고 이 두 개도 동시에 볼 수 없고 이 두 개도 볼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거를 보고 요거는 포기해버리고 요거는 볼 수 있겠죠. 요거를 보는 대신에 요걸 보는 건 그러니까 요걸 포기했다, 요걸 봤다만 요것도 포기했다는 뜻인데 대신에 이걸 보고 요걸 포기해버려요. 대신에 그 다음에 요걸 보고 요걸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요걸 포기하고 요걸 보고 하여튼 10개 중에서 어느 하나 5개만은 골라서 내가 측정할 수 있죠. 정확하게. 그러면 상보적인 물리량 중에서 어느 것을 관측하냐는 것은 관측자의 선택에 달린
뜻인데 여기서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아까 관찰자가 그 의식을 가진 관찰자였냐 측정 도구도 훌륭한 관찰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측정 도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측정 도구 선택 못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뜻에서 이 상보적인 원리를 본다면은 바로 관찰자는 자기가 선택해서 볼 수 있다면 그 의식을 가진 관찰자가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그 관찰자가 의식을 가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이런 뜻에서 관찰자가 관찰한 세상은 관측자가 창조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10가지의 물리량 중에서 내가 본 것이 바로 내 세상이니까 나는 요걸 포기하고 요걸만 봤어요. 그럼 요건 내가 선택해서 본 거잖아요. 그런 뜻에서 내가 창조한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요거 포기하고 요걸 2개를 봤어요. 이렇게 봐야겠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본 세상은 이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또 요걸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자기가 보는 물리량을 자기가 만들어서 본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뜻에서 관측자와 관찰 세상은 관측자가 창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시세계 현상을 기술할 수 있는 적절한 개념이나 수단이 없어 거시세계를 기술하는 데 적합한 용어와 개념으로 미시적 세계를 기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계를 하나의 원리에 나타내는 상고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사람으로서 물리학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게 머리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말한 게 상보성 원리와 불확실성 원리는 같은 거다. 단지 불확실성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속도에 대해서 말한 거라면 상보성 원리는 그거보다 더 일반적으로 말한 거다. 다시 말해서 위치가 아닌 다른 물리량을 댄다 하더라도 그 물리량과 짝이 되는 물리량이 있어가지고 이 둘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상보성 원리를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상보성 원리는 바로 사물의 인식 방식이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자연을 기술하는 데서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뭘 골라냈다면 거기에 짝이 되는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것이냐 이것이냐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불교적 의미와 이해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상보성은 이중성을 다른 것쯤에서 보고 만든 개념으로서 상보성은 사실상 이중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성이라는 건 하나의 사물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2가지 성질을 갖는다는 걸 뜻한다면 상보성은 자연현상은 하나의 고정된 개념만으로는 결코 기술할 수 없고 반드시 이 개념과 짝이 되는 대립되는 개념을 함께 사용하면 사물을 제대로 기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립된단 말은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 물리학에 나오는 모든 개념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개념과 물리량은 동등하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사물에는 자성이 없다는 불교적인 말과 마찬가지예요. 자성이란 말이 뭐죠? 그 물체가 가지고 고유의 성질이죠. 이것은 어때요? 그 고유의 성질을 안다면 그 고유의 성질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고유의 성질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이 없다는 것을 이 상보성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세계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2가지 개념의 세계, 즉 파동성을 가진 세계와 입자의 성질로 설명할 수 없는 2가지 세계 중 어느 하나인 것이 아니라 이 2가지 세계가 중첩되어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상보성 원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기법과 상보성 원리를 보면은 연기법에서 상보성 원리를 정성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연기법에서 상보성 원리를 정성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이 상호작용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것은 이것 아닌 것과의 이것은 이것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면 이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어서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나 이 상호작용에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이것은 언제나 이것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상보성 원리예요. 그래서 상보성은 이중성 같은 뜻이므로 불교 연기법은 이중성의 사물이 본질이라고 보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정성적이 무슨 말이에요? 네? 정성적이가요. 정성적인 양은 아까 저기 불확정성 원리는
H라는 양으로서 딱 10-27승이라는 양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정성적이란 말은 그런 양을 말하지 말고 그냥 성질만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정성적이란 말은 이것은 언제나 이것에 벗어날 경향을 갖게 된다는 말까지만 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떤 값보다 크다 이런 말은 못 한다는 뜻이죠. 정량적이라 할 때는 양도 말해야 돼요. 그러면 벗어날 경향이 얼마만 크냐 이걸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얼마만큼 크다는 말은 못하고 그냥 성질만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양자 진공, 이제 중구와 진공묘유. 먼저 우리가 불교에서 진공묘유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게 이제 이 불확정성 원리에서부터 그 진공묘유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거 전에 우리가 저기서 그 모든 소립자에는 발입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왜 발입자의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거 디락이라는 사람이 낸 건데 그 진공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식은 유명해서 누구나 알죠. 그죠? E = mc 제곱은 물리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간에 E = mc 제곱은 어쨌든 학교 다녔다는 사람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요 31페이지잖아요. 30페이지 이전에 설명한 것보다는 다 쉬울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라는데 원래 식은 이렇게 제곱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제곱. 이렇게. 이 제곱은 m제곱의 c 4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나 알지만은 요거 e는 뭐냐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mc 제곱이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죠? 요거 누구나 알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요? 마이너스 질량 가진 건 없으니까 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그런데 이 디락 천재는 조금 뭔가 달라요. 디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런 걸 함부로 믿는 게 아니고 천재였다면 어쩌면 바볼지도 몰라요. 제가 이미 했는데 여러분이 까먹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디락은 이제 뛰어난 천재니까 강의 초청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 한참 할 때 누가 방정을 쓰니까 나 그거 이해 못 하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더니 그러냐 그러고서 그냥 강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왜 저 사람 질문에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디락이 예? 무슨 질문요? 그 사람 질문 안 했는데요.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질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질문 있습니다 했으면 이제 알아듣는데 모르겠다 생각 너 몰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죽었을 때 자기 뭐 형인지 이제 죽었을 때 아버지가 대학 통과했더니 그때서 하는 말이 나는 부모라는 게 저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건지 몰랐네 이러고 그 다음에 또 일본 여행할 때는 하이젠버그가 같이 갔는데 하이젠버그는 모든 걸 언어로 이해하고 말로 표현한 사람이니까 여자를 만나더라도 말도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춤도 추고 즐겁게 지내는. 그러니까 디락은 그런 거 못하니까 기둥에 딱 서 있어가지고 하이젠버그 모르는 거예요. 너 왜 맨날 여자랑 하고 춤만 추고 그러냐 했더니 여자는 춤추면 재밌잖아요 했더니 디락이 뭐라고 물었다고 한 걸 뭐라고 할게요. 근데 미리 춤추기 전에 어떻게 재밌는 걸 어떻게 알지? 재밌는 거 알아야 춤을 출 건데 춤추고 나서 춤추는 거를 재밌다고 아는 거지. 자기는 아직 춤 안 춰봤으니까 그 재밌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맹했던 사람인데, 근데 맹했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이제 국민학교 때 요거 국민학교 때 배우죠. 배울 때 마이너스 mc제곱 마이너스 질량이라는 거 없으니까 버린다. 내 질량이 마이너스 내가 저는 지금 70kg인데 내가 마이너스 70kg란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70kg의 쌀가마니를 쥐고 재면은 내 몸무게가 0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버려요 다. 근데 디락은 버리는 이유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버렸어요. 안 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자, 마이너스 m제곱은 뭔가 도대체가? 마이너스 부의 질량이 있을 수 있는가? 마이너스 부의 질량이 있다면 모든 입자는 mc제곱의 상태에서 마이너스 mc 상태로 에너지 점프를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양자각에서 항상 높은 에너지에서부터 낮은 에너지로 뛰어내려야 돼요. 근데 내가 갖고 온 입자가 플러스 상태에 지금 있는데 여기에 대응해서 마이너스 에너지가 있다면 이리로 뛰어내릴 거라고요. 뛰어내리면서 이 해당하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낼 거잖아요. 근데 디락이 보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마이너스 상태의 에너지가 이런 일 없어요. 마이너스 mc제곱이 있다면 여기 마이너스 상태도 있고 항상 에너지라는 것은 그 높은 에너지 레벨이 있어가지고 이 상태의 에너지가 있다면 이리로 입자가 뛰어내리면서 이 상태만큼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마이너스 상태의 mc제곱이 있다면 mc제곱의 에너지가 뛰어내리고 2mc제곱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세상에 안 일어나죠.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런 일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김성구가 있다면 김성구하고 똑같이 생긴 상태가 마이너스 70이 있으면은 내 몸무게를 싹 버려버리고 마이너스 70으로 가면서 70하고 마이너스 70하고 차이 140이잖아요. 14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내보내고 내가 마이너스 에너지를 취할 텐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형근입니다. 왜 나왔냐? 근데 우리는 무형근이라서 버리는데 디락은 왜 무형근이 나왔냐고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항상 물리학에는 이렇게 에너지 점퍼가 됩니다. 여기서 궤도가 여기 수소 원자의 궤도라고 한다면 여기 낮은 궤도, 그 높은 궤도 에너지가 n이 클수록 1, 2, 3이면 클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이게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상태의 에너지가 입자가 있으면 이 높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그 차이, 요 상태 차이만큼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 점퍼가 생기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그릴 때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있다면은 만 여기에 입자가 있다면 이 입자는 에너지 여기다 요 상태로 떨어지면서 요 차이만큼 에너지를 내보낼 수 있고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하여튼 높은 데 있던 입자는 반드시 낮은 상태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입자 상태 하나만 있다면 그런 일 없겠지만은 지금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풀어보니까 mc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mc제곱이 또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높은 데서 에너지를 또 높은 데 있는 입자가 낮은 상태의 에너지를 찾으면서 요 살만한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디락의 생각은 이렇게 냈어요. 디락은 수학적인 답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만일 마이너스 mc제곱의 에너지 상태가 빈틈이 차 있다면 에너지 점프는 없을 거예요. 꽉 차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로 떨어질 때 요 상태마다 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가 없이 꽉 차 있다면 요 입자가 이리 떨어지지 못할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비어 있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요 상태마다 입자가 꽉꽉 차 있으면 못 떨어질 거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마이너스 부호의 질량으로 빈틈이 차인 상태가 진공이다.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그냥 했어. 그래서 이제 진공은 그런 마이너스 질량이 이렇게 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진공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면 거기에 구멍을 뚫을 것이다. 자, 진공이라는 것이 뭐 마이너스 에너지 상태로 차 있다고 그러고, 아니 마이너스 부호의 질량으로 빈틈이 차 있는 거 진공이라 부르고, 마이너스 부호의 질량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 구멍을 뚫을 수 있을 것이죠. 만약 진공에 뚫린 구멍.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진공을 가져왔는데, 이게 진공인데 뭘 차 있어요. 차 있다면은, 그 마이너스 부호의 질량을 했다면, 이것이 진공이라면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진공에다 구멍을 냈잖아요. 근데 본래 이것이 진공이었으니까, 이것이 진공이었으니, 이거 구멍이 뚫린 것은 뭐겠어요? 뭐가 있는 것이 보이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진공에 뚫린 구멍은 이것은 입자의 성질을 같은 성질을 가지지만은 물리학 입자의 반대의 부호를 가질 거다. 왜 그러냐? 그건 쉬워요. 만일 전자의 물리량을 m하고 마이너스 1하고 가정하죠. 우리가 보통 보는 전자. 근데 구멍이란 전자란 건 진공이란 건 뭐냐면 마이너스 질량으로 차 있으니까 마이너스 m이라는 질량으로 차 있고 전기 입자도 똑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공이란 것은 마이너스 m과 마이너스 2라는 전기를 가진 전자가 꽉꽉 차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여기서 구멍을 뚫는 말 요것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진공이라는 건 0이니까 0에서 요것이 없어지니까 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이런 거 생기니까 질량은 전자가 똑같고 전기 부호는 반대인 그런 입자가 요 구멍이 바로 그런 입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하냐? 반입자를 불렀습니다. 반입자를 불렀더니 이 당시 이 말을 듣고서 물리학자들이 아 그렇다고 그랬겠어요?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엉터리고 거짓말이 아니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막 비웃고 막 하다못해 보아까지도 비웃었어요. 보아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 아프리카 차도호에 인간만큼 지혜를 가진 코끼리가 살았는데 지금은 멸종하고 없어졌다. 왜냐하면 보아의 이 홀세어리를 써놨더니 그 코끼리들 배꼽 잡고 웃다가 이제 죽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말해서 이제 비웃었어요. 그리고 파울리라는 물리학자는 또 이게 진공이라면 이런 것이 있다면은 진공에 뚫린 구멍이니까 보아도 진공에 뚫린 구멍 가졌을 테니까 보아가 갖고 있는 아니 보아가 아니라 디라이 갖고 있는 전자나 입자들도 다 그 진공에서 뚫린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려면은 계산해 봤더니 10의 마이너스 8조 1억 분의 1초 동안에 디락이면 없어져야 돼요. 근데 디락이 아직도 살아있는 걸 봐서 그런 구멍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런데 그건 물리학자 생각이고 이것이 말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앤더슨이라는 물리학자가 우주선에서 코즈미에 의해서 양전자를 발견합니다. 바로 진공에 뚫린 구멍을 발견해요. 그래서 바로 노벨상을 받아요. 바로 그 다음에 또 노벨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자와 질량 갖고 전기 부호가 반대 입자가 진공에 뚫린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뚫린 구멍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그림을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진공이라는 것은 정한 거거든요. 마이너스 부호의 질량을 가진 입자로 꽉 차인 상태니까 빈틈이 없어요. 여기는 빈틈이 없으니까 여기는 뭐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 없지만 뭐가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구멍을 뚫을 수 있잖아요.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되죠? 이건 진공 아니죠, 이제는. 원래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태, 이것이 진공이었는데 이것이 진공인데 여기 구멍을 뚫었으니까 이게 진공 아니죠. 그럼 진공에 뚫린 구멍은 뭐냐면 어떤 입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반입자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목욕탕에 들어가 있어요.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데 물이 꽉 차 있으면은 그 목욕탕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물 한 덩어리를 드러내서 물 바깥으로 올려버리면은 자기가 편안하게 있던 물 안에 요만한 구멍이 생겼으니까 그 목욕탕 구멍에 뭐가 생긴 것처럼 보이겠죠. 바로 그거 바로 반입자, 진공에 뚫릴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전자와 질량 갖고 전기 부호가 반대 입자가 진공에 뚫릴 구멍으로서 M과 플러스 2는 전자의 반입자인데 이를 양전자라고 붙여서 이것이 바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게 2년이 아니고 4년이네요. 1928년 디락 방정식부터 반입자의 존재를 예측했고 양전자의 발견은 1932년 미국 앤더슨이 발견하고 33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모든 소립자마다 대응하는 반입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파란 게 진공이에요. 파란 건 뭐냐면은 마이너스 부호의 질량을 가진 입자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구멍을 뚫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구멍이 통 튀어서 올라갔죠. 요건 입자가 되고 요건 구멍이 된 거니까 요는 반입자, 요거는 입자. 그러니까 진공에 채워있던 이놈이나 이놈은 같은 건데 단지 진공에 있을 때는 질량이 마이너스였는데 올라올 때는 플러스 전기를 가졌고 요놈은 구멍 자체가 아까 보여준 대로부터
ultra 전기를 가지니까 이렇게 돼서 진공에다 구멍을 많이 뚫을 수 있어요. 모든 소립자마다 이런 대응하는 반입자가 있습니다. 반입자 없는 입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제는 재밌는 게 생기는 게 페어 프로덕션 해가지고 페어는 짝이니까 입자 반입자 짝이니까 쌍생성이라 해가지고 진공에 에너지를 가하면 여기 진공이에요. 에너지를 꽉 가해서 엘렉트론과 포지톤이 생겨나요. 진공에다 에너지를 가하면 왜냐하면 진공에다가 에너지를 가한단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를 이렇게 마이너스 질량으로 차 있는 데다가 에너지를 팍 가했으니까 요거 톡 튀어나가서 전자가 되고 구멍이 또 양전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전자와 양전자가 생겨나요. 이게 쌍생성이에요. 두 가지가 진공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쌍으로 생겨났다. 이런 뜻에서 페어 프로덕션이라고 그러고 대신에 페어 아나이레이션도 가능하겠죠. 입자와 반입자가 만났어요. 그러면 입자, 반입자가 소멸해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엘렉트론과 포지톤이 만났어요. 둘 다 없어져 버리고 에너지가 나왔어요. 이런 것도 가능했죠. 입자, 반입자가 만나면 둘 다 소멸하고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영화들 만든 사람 봤는데 옛날에 꽤 오래전에 봤던 건데 어떤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우주 탐험을 했거든요. 근데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부인이.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너무 믿어지지 않아서 남편을 찾으러 그 별로 갑니다. 가니까 열심히 찾으니까 뭐 영화니까 그런 거고 실제는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저 숲속에 남편 비슷한 사람이 나왔어요. 너무 반가워서 야 하고 뛰어가니까 그나마 뛰어와요. 뛰어오는데 딱 한 2, 3m 앞에서는 딱 멈춰가더니 도망을 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야. 왜 우리 남편은 나를 보고 죽지도 않았고 반가워가지고 나를 보고 뛰어와놓고 나서는 내가 뛰어내려고 그러면 도망치는 거야. 왜 도망쳤게요?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 반입자로 된 반남편인 거죠. 안타이 허즈반드이기 때문에 만나서 끼어앉는 순간 둘 다 펑 사라지면서 소멸될까봐. 지금 그거는 이제 지금 말한 이 내용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이거를 지금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눈에 보여주느라고 만든 영화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입자들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요것이 엘렉트론이라면 이렇게 둘이 만나서 엘렉트론과 포지톤이 만나가지고 소멸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다시 뭐가 생겨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엘렉트론과 포지트론도 만나서 뭐가 다른 거로 되고 요거는 엘렉트론이죠. 엘렉트론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엘렉트론이 지나갈 때 반드시 뭔가 포지트론과 내놓고 자기가 감마레이로 바뀌었다가 다시 요놈이 엘렉트론과 포지트론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엘렉트론이 지나갈 때도 엘렉트론은 그냥 항상 엘렉트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입자와의 상호작용하면서 생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찰나생, 요 순간 찰나생했다가 요건 생겨났으니까 찰나생이라 하지만 요것은 들어갔다 없어졌으니까 찰나멸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소립자들은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뭔가 바뀌었다가 자기가 사라지고 딴 입자가 나왔다 그 입자에서 또 자기 같은 모양이 생겨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빛인데 빛입자가 그냥 빛입자로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빛입자가 전자와 양전자로 나눠져요. 그렇다가 다시 모여서 빛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찰나상 찰나멸하는 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거 진공분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자들이 모여 어떤 입자가 전자가 있다면 전자는 그냥 항상 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어떤 입자를 내보내요. 그리고 다시 받아먹어서 전자가 되고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생겨나니까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하나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다른 입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런 변화, 이런 식으로 뭘 내놓고 변할 요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21초라든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항상 불변의 존재처럼 우리가 알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인 없는 사건도 있어요. 바로 여기서 그냥 뭐가 생겼다가 여기서 없어져 버려요. 이런 진공에서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럼 진공에서 사건들은 진공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복잡하고 끊임 사건들로 가득 차인 상태가 진공이라서 그리고 진공은 사건이야말로 실제 우리 그 현실에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보다도 더 복잡한 게 진공이에요. 근데 모든 물리량이 0인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우리한테는. 구조도 더 복잡하고. 그래서 근데 디락의 바다는 진공의 양자론적 성질을 충분하게 설명했으나 완전한 모델은 아닙니다. 입자만 마이너스 보의 에너지를 가진 것으로 기술했거든요. 반입자도 똑같이 마이너스 입자와 같은 기술에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완벽한 이제 모델이 현대 물리학인데 그것은 뭐냐면 입자하고 반입자는 완전 대칭해야 되니까 이 대칭으로서 그 설명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게 바로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먼저 우리가 진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인식론적으로 진공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로 하죠. 자, 아까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델타 E와 델타 T가 H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H, 이게 바로 정량이거든요. 10의 마이너스 7승 L이고 세크라는 이것이. 델타 E가 에너지 값이고 델타 T는 에너지 측정 시간인데 델타 E라는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델타 T가 어떻게 되죠? 항상 요거 나눠준 것만큼 요보다는 큰 측정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거 쉽잖아요. 요거 나눠주면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 불확정성을 위배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말한 대로 델타 E, 델타 T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델타 E 에너지가 생성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H 나누기 델타 E보다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집니다. 이건 짧은 거잖아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요거보다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지면 그것의 생성 소멸을 관찰자 인식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건 항상 이거보다 큰 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생겨났다가 사라져버리면. 그러니까 관찰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델타의 에너지가 생성되어서 불확정성 원리가 허용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지면 관찰자는 이것을 진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식 못하는 사이에 무엇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그게 진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라는 것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솟아나와 측정할 수 없을 정도 짧은 시간 내에 없어지면 인식론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비었다 가르쳐는 개념은 인식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즉 인식 주체가 유 또는 무를 인식할 뿐 절대적인 의미에서 유나 무라는 것은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인간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하는 사건과 가상입자들로 가득한 것이 진공인데 가상입자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해서 생겼다가 사라진 그런 입자들을 우리 가상입자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하는 행동을 하는 입자를 가르쳐서 가상입자들은 확률파의 형태로 존재하며 힘을 전달하기도 하고 진공 상태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온갖 사건을 일으키고 있어요. 가상입자는 직접적으로 측정되지 않지만 에너지를 주면
가상 입자는 바로 실제 입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공은 굉장히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양자 진공.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디락의 바다는 근사기는 근사하지만 입자와 반입자의 대칭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 진공을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양자 진공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 물리학적으로 진공을 어떻게 설명하는 건데, 먼저 현대 물리학 양자 장론에서는 모든 물리적 존재를 장으로 표현해요. 힘을 전달하는 장이 있어요. 중력장, 전자기장. 그다음 물질장은 모든 물질 나타내면 전자면 전자, 그다음에 또 중성미자면 중성미자, 그것도 다 물질 나타내는 소립자를 나타내는 장이 있어요. 근데 장의 행동은 굉장히 물리학자들이 수학적으로 표현해보면 행동이 간단한데 전부 스프링 운동과 같은 방식이 기술돼요. 다시 말해서 장의 행동은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은 스프링 행동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스프링은 어떤 거죠? 왔다 갔다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공이라는 건 뭐죠? 고전력학적으로 해석으로는 우리 보통 생각들 장의 값이 0인 상태에서 장이라는 것이 없고 장이 진동하지 않아야 돼. 진동도 하지 않아야 될 거잖아요. 장이라는 게 없고 그러면 진동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 말은 근데 뭐냐면 장의 값이 0인 상태 장이 진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스프링이 진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돼요. 그 스프링이 진동하지 않는다면 에너지가 0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고전력학적으로 보는데, 근데 실제로 스프링이 진동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불확정성 원리에서 진동하지 않을 수 없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쓴 대로 불확정성 원리에서 진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딱 한 자리에 고정됐다는 말인데, 그럼 위치의 불확정도가 0이란 말이죠. 위치의 불확정도가 0이 된다면 속도의 불확정도가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고정력학에서 양자극은 스프링이 진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스프링이 고정된 값을 간다는 것은 위치 불확정도가 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X가 0이란 말은 델타 P가 무한대니까 이것은 격렬하게 진동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따라서 스프링이 진동하는 것은 장이 고정된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돼요. 진동하니까. 그러니까 장이 고정된 값, 0이라는 값을 갖는 그 순간 그 값에서 벗어날 경량이 무한히 커진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장은 반드시 요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장의 값이 0일 때도 장은 진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양자로서 진공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요게 스프링이 딱 움직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요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X가 0이라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0이라는 위치를 갖고 있다는 말은 요 불확정도가 0이란 말이죠. 그러면 불확정도 0이라면은 속도가 생겨나니까 이렇게 진동하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라서 장의 값이 0이, 양자의 진공은 장의 값이 0이면서 그 부분에서 장의 에너지가 최소가 되려 장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거예요. 미세하게 진동한다는 말은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인식하는 순간 뭐가 움직이니까 뭔가를 가득 차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자율은 텅 빈 공간을 허용하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장에 따른 진동 에너지, 모드란 말은, 진동이란 말은 진동할 때 한 번, 그러니까 1초에 한 번 진동하느냐, 2번 흔들리냐, 3번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다 모드라 그러는데, 각 모드마다 최소한 다음의 값을 가져야 돼요. 계산해 보면 조그만 에너지지만. 근데 진동 모드는 무한히 많잖아요.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놈도 있고 1초에 2번 진동하는 거, 그 모두마다 다 에너지를 가지니까 각 모두마다 2분의 1치 에너지 가짐으로 진공은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져요. 정말 진동 상태는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질까? 그러니까 측정을 해보면 돼요. 이거는 카시미 효과라는 건데, 진공 중에다 철판을 2개를 딱, 금속판 2개를 붙여놓는 거거든요. 근데 금속판은 재밌어가지고 반드시 2개의 판이 있으면은 요렇게 되는 것만 존재하게 돼요. 요렇게 되는 것만. 근데 이렇게 되는 건 존재하지 않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 끝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스프링을 묶어두듯이 요런 모양만 생겨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반쯤 이렇게 되는 놈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해서 요 간격이
한 파장이냐, 두 파장이냐, 세 파장이냐 되는 거지 1.5파장이냐, 2.5파장 이런 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바깥에는 어때요? 아무거나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밖에는 여러 가지 모드가 존재하니까 밀어낸 힘이 더 셀 거고, 여기에는 아무 모드나 있는 것이 아니고 요 간격하고 파장하고 또 정수가 되는 것만 한 파장짜리, 두 파장짜리 하고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두 파장이 아니라 진동수가 파장은 2배가 되는 것, 3배가 되는 것, 4배가 되는 것만 존재하니까 여기는 많은 여러 가지 진동수가 없게 되겠네. 여기는 제한된 모드만 존재하고 여기는 아무거나 있으니까 여기에서 밀어준 힘이 더 크겠죠. 따라서 이거는 진공 이렇게 붙어버려요. 여기서 밀어준 힘이 크니까 붙어버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가시미 효과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효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은 실제로 무한대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불확정 원리는 텅 빈 곳 원리가 된다. 양자 진공은 반드시 무언가를 가득 차 있고, 근데 거기서 무언가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주도 탄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말인데, 진공은 무언가 부급을 끓잖아 지금. 끓다가 어떻게 하다가 버블링 아웃 오브 나싱에서 진공에서부터 거품이 나왔어요. 진공에 생기는 거품, 그것이 우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팽창 이론을 창안한 알란 구스가 한 말인데, It is said that there is no such a thing as a free lunch, but the universe is ultimate free lunch.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기에 이런 것은 없다, 공짜 점심이라는 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주야말로 공짜다. 우주는 진공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주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진공은 우주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뭐가 복잡한 구조를 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불확정성 원리죠. 뭔가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